우리 방산 소식을 쉽고 알차게 전달하는 대한단결 TV입니다. 한국 방산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대한 개발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에서도 평화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CNN은 한국의 KF-21 프로젝트에 대해 다시 한번 회고하는 기사를 실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 시제기 6대를 제작했으며 2026년까지 시험 비행을 거쳐 대량 생산과 배치를 시작할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2030년까지 총 120대의 한국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이며 수출이 가능한 비행기라고 언급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CNN의 군사 전문기자 한 명이 한국에 방문해 KF-21 전투기 시험 비행을 관전하고 이 기사에 자신의 경험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는 KF-21 전투기가 급격하게 방향을 바꾸어 날개를 지면과 거의 수직으로 세운 뒤 기지로 복귀한 것이 놀랍다며 미국산 전투기인 F-4 팬텀도 놀라웠지만 새롭게 그 자리를 이어받을 KF-21 전투기는 디지털에 새로운 경이로움을 주었다고 찬사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한국의 KF-21 전투기를 4가지 특징으로 분류하여 우수한 전투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스텔스 기술과 초저격경보 시스템 및 항공기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어 현대 전쟁 내부에서 중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스텔스 기술에 대한 혁신이 계속되고 있다며 한국의 기술 혁신은 미국에서도 주목해야 할 요소이며 한국과 미국은 협력을 통해 기술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는 공중전 능력입니다. 놀라운 기술력을 전투기에 잘 적용하여 고기동은 물론 무장체계까지 발전시키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는 공중전 전투기뿐만 아니라 지상 공격에도 적합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전투 환경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의 전투기는 실전쟁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 다음은 협력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기술 발전은 미국과 한국이 방산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서로의 기술과 방산 프로그램으로 긴밀한 연대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입니다. 또한 KF-21 전투기의 높은 가격 경쟁력은 미국산 전투기 기업들에게 긴장을 제공한다며 한국의 약진이 미국 방산 기업의 발전에도 분명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일부 군사 전문가는 대한민국이 방산업계에서 미국과 유럽에 이어 세계 5대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분석하며 한국의 군사 기술력 발전에 대해 극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중국산 전술 항공기가 과대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사실상 한국 방산업계가 5위권 안에 안착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한국이 놀라운 점은 100여 년 전부터 첨단 전술 무기를 생산해온 유럽 국가들에 비해 순식간에 수출 규모와 군사력을 늘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공개한 한국산 KF-21 보라매 전투기 양산 1호기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번에 처음 초음속 전투기를 제작하는 대한민국이 아무런 사고 없이 1000소티 이상의 비행을 마쳤으며 경이로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전투기를 생산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유럽 항공 방산을 위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인다고 언급했습니다. 국내 언론에서는 KF-21 양산 1호기 조립이 완성되는 과정을 직접 취재하여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지난 11월 KF-21 양산 1호기는 조립 중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되는 동체와 주입 결합을 성공했습니다. 최첨단 국산 전투기 생산에 가장 큰 고비를 넘긴 것이며 이로 인해 KF-21 동체가 완벽하게 완성된 과정을 입증했습니다. KF-21 전투기는 우리 한국 공군의 노후화된 F-4 팬텀, F-5 제공호를 대체할 초음속 전투기로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에 바짝 다가선 4, 5세대 전투기입니다. 한국 KF-21 전투기는 2026년 9월 우리 공군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특히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 사업단장은 시험 비행은 기체를 한계치까지 몰아봐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며 올해까지 계획한 시험 비행 2000소티의 최종 결과물을 양산 1호기로 화답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 항공우주산업의 항공기 생산실장은
동체가 바닥에 누워서 불편한 자세로 일할 수 없기에 양산 1호기 동체를 작업대 세워 거치 일을 했다며 리벳과 볼트용 구멍 뚫는 작업은 자동화됐지만 정확한 작업을 위해 드릴러 속도와 강도를 극도로 예민하게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체에 결합된 주익은 탄소 섬유를 80겹 압착해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자리 잡은 시제기 2대에는 주황색 선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시험 비행을 할 때 기체에서 발생하는 압력과 진동을 측정하는 센서를 연결한 선이라며 시험 비행 기체에서 조금의 오류라도 발견되면 극도로 예민하게 전투기 기체를 수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미국 CNN의 극찬을 끌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CNN에서도 지적했듯 유럽은 바짝 긴장한 모양새입니다. 특히 프랑스 군사 전문지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최근 양산이 시작된 한국 KF-21 보라매가 전통 강호인 유럽 항공업체들의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2015년 시작된 한국형 전투기 체계 개발 사업으로 탄생한 KF-21 전투기가 2026년부터 한국 공군에 납품되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유럽 방산 시장을 잡아먹을 한국의 카드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가 라팔이나 타이푼보다 가격면에 우위에 있다며 KF-21 전투기가 이제 막 양산에 돌입한 신규 기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향후 생산비 절감 요소까지 반영된다면 가격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KF-21 전투기의 첨단 자동화 설비를 확대 도입하여 생산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세계적으로 방산 무기의 납품과 생산력이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무기의 생산성 향상과 규모의 경제 실현은 유럽에게 위협적인 현실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메타 디펜스 프랑스는 KF-21 전투기는 검증된 기술 및 진화적 개발을 적용한 확장성까지 더해져 우수한 성능까지 보여줄 것이라며 5세대 전투기 카테고리에 완전하게 동합된 KF-21EX는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라팔, 타이푼, F-15EX보다 한 발 앞서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방위산업체 탈레스 그룹은 한국 주요 방위산업체 하나시스템 및 LI진엑선과 중소기업과 함께 디지털 보안 우주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과의 협력에 심혈을 기울이며 우주항공 산업 측면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는 것을 극찬하는 한편 유럽 일부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기 시작하자 이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실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이후 국가들을 향해 자주 국방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한국 무기가 아닌 유럽산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프랑스의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위협이 되기 전에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이유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이에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당장 러시아에게 침략을 받은 우크라이나만 보더라도 유럽의 지원도 유익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전쟁은 이미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은 한국산 전투기 및 방위산업,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유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유럽 항공업계가 높은 비용을 이유로 6세대 항공기 개발을 재검토하는 것도 KF-21의 호재로 꼽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의 합작인 GCAP는 5세대 전투기 급으로 성능이 추락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실질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함께하는 FCAS 프로젝트 역시 현재 아무런 성과와 진전된 계획 없이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과 스페인은 독단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려는 프랑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과 유럽 국가의 6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이 막대한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5, 6세대까지 진화적 개발을 적용할 KF-21의 각국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최근 한국과 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영 방산 공동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영국은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를 탐내고 있습니다.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이 늦어져 언제 인도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F-35 추가 도입 대신 한국으로부터 KF-21 보라매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한국산 무기를 배제하자며 견제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가 가격도 저렴하고 성능도 좋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산 무기 도입이 그들에게 이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한 독일이나 영국은 특히 한국산 무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한국과 좋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독자적으로 상용이나 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KF-21 전투기의 고성능 항공엔진 제작 능력까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투기의 온전하고 독립적인 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국산화는 필수적입니다. 과거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의 항공엔진 제작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 기술진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여러 프로젝트를 진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 고난이도 엔진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초반에는 안정성 테스트를 위해 무인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면 무인기를 사용하여 한국산 램제트 엔진 개발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러한 고성능의 엔진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 중 하나는 추중비를 높이자는 것입니다. 추중비는 추력 중량 및 줄임말로 전투기 무게를 엔진의 추력으로 나눈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추중비가 1을 넘는 엔진의 경우 엔진의 추력이 전투기의 무게를 넘어설 정도로 강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KF-21 보람의 추중비는 대략 1, 2 정도입니다. 추중비가 높으면 엔진의 힘이 많이 적용되어 전투기에 더욱 고난이도 기술이 들어가며 고고도 비행과 급감속 등 자유로운 고난이도 기동이 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 역시 이를 어느 정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KF-21 전투기 엔진까지 완벽하게 국산화되는 순간 순수 국산 전투기로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고기동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KF-21 전투기는 6대의 실험 기체들이 연속적으로 비행을 하며 이륙과 착륙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는지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초기 구조 건전성 시험에 대한 3가지 임무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공 1만 5천 피트 상공에서 시속 700km 안팎의 속도로 비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사천 일대 벗어나 서해와 남해동해 상공 등 비교적 먼 곳을 비행하며 순조로운 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공에서 원활한 비행 시험이 검증되자 한국과 방산 계약을 맺은 영국은 물론이고 정권 안정화에 진입한 폴란드 역시 KF-21 전투기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자문위원회는 여전히 위협적인 러시아를 대비해 폴란드 공군이 가져야 할 적정 전투기 수량을 최소 150대로 권고했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F-16 전투기와 도입 예정인 F-35, FA-50 모두를 합쳐도 130대가량이기 때문에 20대 이상의 전투기 추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로 대한민국이 급부상했습니다. 미국의 기체 도입은 여간 깐깐한 게 아니며 지연되기 일쑤이지만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한국과의 대규모 방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호환성 면에서도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빠르게 무기 인도를 진행하는 대한민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20여 대 전투기 자리는 KF-22 전투기가 차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폴란드 언론은 한국이 일정을 매우 잘 지키는 나라라며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폴란드가 아예 블록이 개발에 공동으로 협력하고 싶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5세대 전투기로 도약하는 블록2부터 5세대, 6세대 가능성까지 보이는 KF-21 블록 3까지 함께 개발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생산 부분에서 골머리를 썩히는 미국, 제가 아닌 많은 부분에서 이미 협력을 진행하는 한국과의 공동개발이 좋은 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무기 수출 시장에서 최전선으로 평가받는 동유럽 국가와 손을 잡는 것이 추후 유럽 대륙으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KF-21 전투기 도입을 원하는 국가는 폴란드뿐만이 아닙니다. 카타르,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산 전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비관적인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KF-21 전투기의 경쟁력이 확실한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국내 비관론자들은 현재까지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는 FA-50밖에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FA-50 전투기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높은 수준의 KF-21 전투기를 원활하게 개발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5세대 전투기 실전 배치부터 6세대 전투기 개발국들도 많아지는데 과연 4, 5세대 KF-21 전투기가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KF-21 전투기 수출은 꿈일 뿐이라고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KF-21 전투기의 판매 전망은 밝은 편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한국산 전투기 구매를 원하는 국가들 중 대부분은 T-50 혹은 FA-50 경공격기를 운영하면서 한국산 무기에 대한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며 신형 전투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가성비가 좋은 KF-21 전투기는 그들에게 탁월한 선택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전쟁들로 인해 KF-21 전투기의 가치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전문이 감돌자 각국은 빠르게 군비 증강을 진행했고 거대한 물량 세대에 미국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생산량이 많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에 미국은 이외 국가적 미국 무기에 비교될 만한 성능과 생산 능력을 갖춘 국가들을 차선책으로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전투기 개발을 진행하여 실전 배치하고 최소한 시작일을 띄우며 성능 검증을 한 나라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유로파이터를 만든 영국, 독일, 이탈리아는 오랜 군비 축소 이후 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느라 자국 수요를 맞추기도 급급했습니다. 스웨덴 전투기는 가성비 면에서 난제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일본에게도 전투기는 있었지만 성능 대비 충격적인 수준의 금액을 자랑해 자국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나라는 프랑스와 한국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KF-21 전투기의 가장 큰 경쟁자는 바로 프랑스의 앞발입니다. 프랑스 라팔 전투기는 가격도 비싼데다 미국제 무기와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은 미국제는 물론이고 독일과 영국 같은 유럽제 무기와도 호환이 가능하여 탄탄한 수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성능마저 KF-21 전투기가 뛰어남에도 불구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었기 때문에 프랑스 언론들이 더욱 한국산 전투기에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의 장점은 경쟁 기체와 비교했을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또한 한국산 전투기의 가성비는 유지비로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KF-21 전투기는 적절하게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적당한 도입 금액과 저렴한 유지비를 필두로 호환성, 신뢰성, 납품 속도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투기의 총 수명 유지 비용에서 운영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60에서 70%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미 AS에 도가든 나라라고 소문이 났으며 유지비에 대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국 요구사항에 가장 유연하게 대처하는 국가 역시 한국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KF-21 세 가지 모델 중 수출형인 KF-21SA는 수출국 요구사항에 맞춘 무장과 내부 장비로 교체할 수 있는 전투기입니다. 아직 실제 수출 성공 시 장비와 성능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그만큼 유연하게 수출국과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은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장점으로 적용합니다. 대한민국이 보다 원활한 방산 수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품 국산화율과 핵심 기술 국산화율을 더욱 늘려야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협상만 잘한다면 우리 먹거리 산업으로 충분히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 방산입니다. 대한민국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500대 이상의 헬기를 운용하며 세계 4위 규모의 헬기 전력이라 평가받고 있습니다. 항공작전사령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에는 CH-47 치누크, KUH-1 수리온, AH-64 아파치, AU-1SF 코브라 등이 있는데요. 이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입니다. 문제는 주력 기동 헬기인 블랙호크가 도입된 지 오래되어 노후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대체 헬기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해외에서 최신 기동 헬기를 수입하거나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등의 두 가지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서는 미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기동 헬기와 흡사한 형태의 헬기 개발에 연구 중에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동을 비롯해 세계 헬기 시장이 주목하는 대한민국 육군의 새로운 기동 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4위 수준의 헬기 전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력 기동 헬기는 UH-60 블랙호크인데 블랙호크의 노후화를 피할 수 없어서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XUH는 미국 육군의 미래의 장거리 공격 항공기 FLRAA 프로젝트와 유사한 목적을 가지며 국내 연구 개발로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춘 헬기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 군이 운영 중인 블랙호크는 구형 모델로 현대 전장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랙호크 대체 헬기를 자체 개발할지 외국 기종을 도입할지 결정해야 하는데요. 미국의 V280 벨러의 도입 결과에 따라 기술 협력이나 도입 방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V280 벨러는 록히드 마틴과 벨사가 공동 개발하는데요. 미국은 블랙호크를 대체하기 위한 미래 장거리 강습 항공기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납품 개시는 2030년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V280 벨러는 차세대 틸트로터 항공기로 수직 이착륙과 고속 비행이 모두 가능합니다. 이착륙 시에는 모터를 수직으로 세워 헬기처럼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으며 비행 중에는 로터를 수평으로 눕혀 고속 비행이 가능합니다. 이는 기존 헬기의 제한된 속도와 비행 거리를 극복하고 더 빠르고 멀리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최고 속도가 시속 565km에 달하는데 이는 블랙호크의 최고 속도의 2배에 가까운 속도로 병력과 물자를 신속히 수송할 수 있어 전투 및 작전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대 항속거리는 약 3,900km로 블랙호크의 592km에 비해 훨씬 길어졌는데요. 또한 V280은 최대 14명의 병력이 탑승하고 내부 공간도 커져 더 많은 장비와 물자를 수송할 수 있으며 외부 슬링을 통해 최대 4-5톤의 화물 운반이 가능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V280 벨러는 B형 꼬리를 적용하여 기동성을 향상시켰으며 탄소섬유 기반 소재를 대량 사용하여 중량과 가격을 감소시켰는데요. 여기에 디지털 비행 통제 시스템인 플라이 바이 와이어를 3중으로 구축하여 비행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V280 벨러의 엔진은 90도 회전하는 V22 오스프리와 달리 엔진 자체는 고정되어 있고 터보 샤프트 부분만 회전하는데요. 이는 엔진의 배기열이 활주로에 닿는 문제를 해결하고 측면 도어에 방어용 무장을 장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V280의 도입으로 미군의 기동 헬기 속도가 빨라지면 한국 군도 이에 맞춰 새로운 헬기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는데요. 만약 한국이 블랙호크를 대체하는 고성능 헬기를 자체 개발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수리용과 소형 무장 헬기를 뛰어넘는 성능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도입한 V280 벨러에도 단점은 존재하는데요. V280 벨러는 넓은 전폭과 높은 전고 때문에 운용에 넓은 주기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는 항공모함이나 좁은 공간에서 운용이 용이한 V22 오스프리와 대조적인데요. V22 오스프리는 날개와 로터를 접을 수 있는 설계로 함재기로의 장점을 갖추고 있지만 V280은 완전 고정식으로 설계되어 이러한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또한 V280 벨러는 틸트로터 기술을 활용하여 엔진은 고정하고 로터 축만 90도로 회전하는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이는 엔진과 로터 축 전체가 회전하는 V22 방식에 비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하여 기체의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지보수에 있어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밖에도 높은 개발 비용과 상대적으로 낮은 병력 탑재 능력 등의 문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관하여 카이가 차세대 기동 헬기 XUH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학회가 개최한 수직 이착륙기 체계 부문위원회 동계 심포지엄에서 처음 XUH에 대한 계획이 밝혀졌습니다. XUH의 전반적인 성능은 V280 벨러와 비슷한 성능을 목표로 하는데요. 8명에서 12명의 전투 병력을 탑재하고 블랙호크보다 2배 빠르고 2배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형 차세대 개방형 구조를 채용하여 항공전자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쉽게 하고 다른 기체 간 호환성을 강화할 방침인데요. XUH가 이런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한 헬기와 전혀 다른 구조를 가져야 하며 여기에 고려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동축반전 푸셔 방식으로 KA-32 헬기처럼 한 쌍의 주 로터를 사용하고 꼬리 부분에 추진력을 만드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복합형은 주 로터 하나만 장착하고 꼬리 부분에 2개의 추진력을 주는 프로펠러를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틸트 로터형은 큰 두 개의 주 로터를 날개 끝에 배치하고 로터의 방향을 바꾸어 수직 이착륙과 수평 비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카이는 2026년까지 기술 시범기를 완성하고 2031년에 체계 개발을 완료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먼저 무인 헬기 형태의 작은 모형을 개발하여 핵심 기술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든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2040년대에는 XUH가 한국 육군에 배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물론 이 계획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모든 방위 산업 개발에는 막대한 개발 비용이 필요한데요. 카이는 정확한 비용을 산출하기 어렵다고 밝혔지만 6조 원에서 8조 원 정도로 KF-21 개발에 소요된 비슷한 수준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KF-21 역시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어지는 만큼 국산화 기술들을 연이어 성공한다면 이 역시 줄어들 수 있는데요. 또한 개발 기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리은의 경우 개발 방향성을 정하는 데만 5년이 걸렸고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기까지 13년이 걸렸는데요. XUH는 2031년 개발을 시작하여 2040년에 완료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리온보다도 훨씬 더 빨리 완성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수리은을 비롯해 KF-21까지 국산 전투기와 헬기를 개발한 경험이 밀바탕이 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기술적 리스크와 논란이 길어지면 개발 착수에 걸리는 기간도 길어지고 이로 인해 개발 일정이 지연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KF-21의 개발을 따져본다면 개발 기간을 줄이면 줄였지 결코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XUH 개발보다는 미국에서 개량한 블랙호크를 도입하거나 해외의 다른 헬기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수리온과 LAH, KF-21을 개발하면서 헬기와 항공기에 대한 기술 노하우를 축적한 만큼 자체 개발로 방향을 정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중동을 비롯해 세계 헬기 시장이 주목하는 차세대 헬기 XUH가 무사히 개발되게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에 만든 KF-21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 명실상부 세계 최고의 5세대 스텔스기로 불리는 F-22 랩터와 KF-21을 비교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KF-21이 F-22와 성능으로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끝없는 첨단 무기 신기술 개발 수준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게 확인되었으며 KF-21의 개발 단계부터 F-22와 유사한 디자인으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을 가지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두 전투기가 외형적으로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게 아닌데요. 오늘은 KF-21이 정말 세계 최강의 F-22 랩터와 비교가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산 KF-21 전투기의 여러 가지 부품들 중 가장 만들기 어렵고 으뜸 가는 것을 꼽으라면 단연 항공전자 장비를 꼽을 수 있습니다. 항공전자 장비는 약 30여 종의 장비들이 하나의 체계로 동합되어 전투기의 눈 역할을 대신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한동안 미국과 유럽에서 외면당했던 IRST 전투기 항전 장비가 다시 각광을 받고 있는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스텔스 전투기나 전파 침묵, 지향성 전파 통신이 미래 전장에서 대세가 되면서 기존에 있던 AESA 레이더와 PESA 등 고성능의 레이더 말고도 이것을 보조해줄 다른 관측 수단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방부에선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함께 장착한 군용기가 작전에 돌입한다면 적 전투기의 탐지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고서가 작성됐으며 단거리 일정 거리 이내라면 오히려 AESA 레이더보다 더 높은 적 전투기 탐지 능력을 보여주게 되고 레이더보다 오차율이 적다는 확실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KF-21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전자장비 항전장비에 스텔스 매립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는데요. IRST의 개발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발언 이후 예상보다 빠른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텔스 블록 2의 개발 상황에 대하여 IRST의 스텔스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카이에서는 목표물 자동 조준 트래커라는 또 다른 신기술을 적외선 추적 장치에 응용해 최대 20대에 가까운 적 전투기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기술에 대해 자신감을 밝혔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KF-21을 F-22와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KF-21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기 때문인데요. F-21을 세계 최강으로 만들어준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항공기 엔진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는 엔진 노즐 현상이라 말하는 물리적 특성이 발생하는데 이 현상을 통해 항공기의 추력 방향과 세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여 전투기의 기동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추력 편향 노즐입니다. 추력 편향 노즐은 전투기의 추진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기술로 엔진에서 발생하는 추진력의 방향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인데요. 이 기술은 노즐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의 방향을 변화시켜 항공기의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로 인해 F-22 전투기가 현존하는 최강의 전투기라고 불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핵심 요소인데요. F-22는 강력한 스텔스 성능뿐만 아니라 추력 편향 노즐을 통한 압도적인 기동성까지 갖추며 세계 최강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기가 고속에서 비행하면서도 정밀한 방향 전환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이는 적의 공격을 회피하고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한다는 점에서 F-22는 단연 돋보이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하더라도 많은 국가에서 추력 편향 기술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 개발하는 데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 사이트에서 KF-21을 검색해보면 KF-21의 후면 엔진 노즐이 F-22와 매우 흡사하게 생겼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KF-21 전투기에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차원 더 강력한 전투기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추력 편향 기술은 매우 중요한 기술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추력 편향 기술은 항공기의 추력 방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따라 2차원과 3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2차원 방식은 주로 상하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하는 노즐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높은 기동성과 빠른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 스텔스 기능과의 동합이 용이한데요. F-22가 기동성과 스텔스 이점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2차원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단점은 있는데요. 우선 상하 방향 이외에 다른 방향이 제한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3차원 방식은 모든 방향으로 추력을 조절할 수 있는 더욱 복잡한 노즐 방식으로 전방의 기동성을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근접 공중전의 우수한 성능과 지속 선회 능력의 향상을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3차원은 2차원보다 스텔스 성능에서 더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력 편향 노즐을 위해 움직이는 부품들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증가시켜 전투기의 탐지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 이런 3차원의 단점 때문에 스텔스 성능 측면에서 2차원보다 뒤처진다는 분석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듯 보시는 바와 같이 2차원과 3차원 방식의 가장 큰 장단점 차이는 스텔스 기능의 차이인데요. 그렇게 많은 군사 전문가들 역시 한국의 전투기에는 F-22에 적용된 2차원 형태의 추력 편향 노즐이 적용될 것이며 추후 5세대 스텔스기 개발 경쟁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건 KF-21의 후면이 F-22와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지기에 2차원 추력 편향 노즐의 설치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만약 KF-21의 추력 편향 노즐이 갖추어지면 성능적 측면에서 기동성 향상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이 가능합니다. 전투기의 기동성이 향상된다는 것은 타 전투기와의 교전에서 적의 공격을 회피할 확률은 높아지고 반대로 유리한 공격 위치를 선점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적과의 교전에서 아군의 생존성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요. 특히나 KF-21은 지금도 고바등각 테스트 등에서 상당히 양호한 평가 결과를 받으며 기동성 측면에서 4, 5세대 전투기 중 단연 탑 클래스를 달성한 전투기입니다. 여기에다가 KF-21의 기동성을 한층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추력 편향 노즐이 추가된다면 KF-21의 기동성이 F-22를 잡는 것도 가능해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착륙 거리의 단축은 준비된 활주로가 없는 악조건 속에서도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KF-21의 이착륙 거리가 단축이 된다면 짧은 활주로에서 이륙이 가능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고 만약 이게 가능해진다면 KF-21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작전 지역에서 더욱 원활한 작전을 활동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동안 전투기들이 원활한 작전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점을 생각해보면 KF-21로 인해 대한민국 공군 전력에 상당히 큰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부무 장창의 레이더 반사 면적 감소를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추력 편향 노즐의 기술 연구가 합쳐진다면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스텔스기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는 KF-21이 5세대로 개선된다면 F-35의 대체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드론쇼와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불꽃놀이를 혼합한 형태인데 화려해 보이지만 분명 위험해 보입니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불꽃놀이에 환장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인들의 불꽃놀이는 드론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드론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 중국에서 최근 어마어마한 규모의 드론쇼가 열려서 세계인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행사 당일 선전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의 수는 무려 1만 197대였습니다. 이는 세계 신기록으로 과거 8,000대 이상의 드론으로 세운 기록을 자체에 경신한 것이었습니다. 드론쇼를 영상으로 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53는 인상적이다라며 찬사를 보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미 숫자에서도 느껴지듯 중국의 드론 산업은 질보다 양적인 부분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관심에 한층 고무된 선전 당국은 단일 컴퓨터로 가장 많은 드론을 동시 이륙시켰고 드론으로 가장 많은 모양을 만들었다면서 두 분야에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드론쇼는 선전의 중요한 관광 산업이 됐다. 점점 더 많은 회사들이 적어도 관광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드론쇼, 적어도 관광 투어, 적어도 비행 체험, 적어도 촬영 등 적어도 관광 산업 시스템을 점진적으로 구축해 전 세계 관광객을 선전으로 끌어들이겠다고 야심차게 홍보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호에도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수천 대의 드론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될 경우 끔찍한 재앙이 초래될 수 있다는 의견이 그것입니다.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해시태그 드론 전쟁의 미래를 생각하면 끔찍하다. 해시태그 드론 수천 대가 폭발물을 싣고 도시로 내려온다고 상상해보라. 내 생각에 이건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 같다. 사실 이런 우려는 이미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일이며 지금은 일회용 폭발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습니다. 가령 탱크와 차량 호송 등 표적을 제거하기 위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드론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매달 1만 대에 달하는 드론이 전쟁에 사용되고 있으며 이 드론들 대부분은 작은 크기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중국산입니다. 이에 중국의 독점을 우려하는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소형 드론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서 실제로 드론쇼와 불꽃놀이를 혼합한 거대한 행사를 기획했다가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마치 까마귀 떼처럼 하늘을 뒤덮은 드론들 중 갑자기 수백 대가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성공하면 아름답지만 이처럼 드론 쇼의 이면에는 실패에 따른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늘 잠재해 있습니다. 이날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대다수 드론이 동시에 추락한 것을 근거로 와이파이 재밍에 따른 드론 통제 불가 상황이 발생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간단한 해킹만으로도 대형 참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만약 저 드론들이 폭죽을 탑재하고 있었고 민간에 떨어졌거나 관람객들에게 떨어졌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하루 이틀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2024년 12월 12일에는 중국 공원에 갑자기 대형 드론이 내리꽂히더니 폭발해 공원 내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하늘에서 무언가 땅으로 내리꽂히더니 불꽃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징저우시의 올림픽 공원에서 대형 드론이 추락한 겁니다. 당시 한 업체가 시험 비행 중이던 고정익 드론이 통제력을 잃고 갑자기 땅으로 곤두박질 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추락 사고는 화재로 이어져 소방당국이 긴급 출동했습니다. 사고를 낸 드론은 대형 무인 드론이었고 비행 도중 올림픽 공원에 떨어졌고 그 뒤에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이번 사고로 한 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사실 중국산 드론의 품질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이 모습은 2018년 중국의 한 기업이 망신을 독독히 당한 사건이었는데요. 광둥성의 드론 기업 이항바이루는 당시 드론 1374대를 공중에 띄워
각종 중국의 상징을 밤하늘에 수놓으며 한국이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선보인 1218대의 드론 비행 기록을 갈아치운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기업은 1374대의 드론으로 이벤트를 펼치며 세계 기록에 도전했지만 도중에 드론이 추락하면서 사고가 발생해 기술 부족이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 기업의 드론들은 쇼 중에 통제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결국 달리는 시안이라는 글자를 채 완성하지 못하고 추락했습니다. 이벤트에 쓰인 드론 수를 표현하는 1374와 날짜를 의미한 5일도 절반만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등 기술력의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드론이 서로 충돌하며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해 외신 기자들 앞에서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중국 네티즌들은 당시 추락 모습을 보고 해시태그 유성처럼 추락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논란과 비판이 거세지자 이 기업은 드론이 도중 통제력을 잃고 추락한 건 사실이지만 극히 일부다. 한국이 세운 세계 기록을 경신한 것에 의미를 두면 좋겠다고 자평했을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한국의 드론쇼가 얼마나 대단했고 그것을 의식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해시태그 수천만 위안이 낭비된 반쪽짜리 드론쇼였다. 는 혹평이 이어졌고 해시태그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기네스 협회의 공식 인정도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드론 추락 사태는 비단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3년 우리 육군이 도입한 교육용 드론이 중국산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육군이 도입한 드론 100여 대는 하늘에 뜨자마자 추락해 부실 논란이 일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기록지에는 채공시간 부족, 통신 두절, 비행체 추락 결함이 날짜별로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상적인 드론이라고 보기 어려운 평가입니다. 대당 180만 원을 들여 도입한 드론은 조사 결과 한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으로 드러났습니다. 속칭 라벨가리를 해서 중국산 주요 부품을 한국산인 것처럼 속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해당 드론이 군용이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였고 속아서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군 관계자들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산 드론이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높지만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F 라이트 컨트롤러 만드는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제치고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드론 시장에서 드론의 뇌에 해당하는 FCF 라이트 컨트롤을 직접 만드는 회사는 한국에서 에이럭스가 유일합니다. 매출도 매년 2배 이상 성장하고 있고 전체 매출의 절반이 해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세를 몰아 중국, 러시아를 제외한 서구 시장에서 2에서 3년 내 대표회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에이럭스는 2019년 말 경량 드론 사업에 착수해 2022년 첫 제품을 출시하고 수출에 나섰고 시장 진출 2년 만에 미국과 일본에 500만 달러 이상 한화약 71억 6,400만 원의 수출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누적 판매량은 15만 대가 넘습니다. 드론 제품 매출은 2022년 10억 원에서 지난해 50억 원, 올해 130억 원으로 매년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에이럭스의 사업 성장세는 바로 교육 시장을 함께 공략하는 비법 덕분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교육용 로봇 사업을 시작한 에이럭스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였지만 해당 로봇에 대해 코딩부터 작동까지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양성하는 방식으로 3년 만에 선두 사업자가 됐습니다. 특히 미중 갈등에 따른 중국산 드론의 대체 공급처로 한국 제품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은 에이럭스의 드론 매출 성장세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산 드론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21년 12월 중국 드론 기업을 투자 블랙리스트에 추가했으며 올해에는 일부 제품의 수입을 중단하거나 미국 통신 기반 시설에서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에이럭스 드론은 FC를 자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요. 이런 이점으로 해외에 공장을 두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의 불량 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배터리의 주원료인 리튬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을 해오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나온 역대급 뉴스에 멘붕에 빠지고 있어 화제입니다. 외신들도 이제는 한국 기업에게 펄펄 매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기술력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중국 리틀 사업을 최대 위기로 몰아넣은 한국.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통상 스마트폰 등 소형 배터리에는 리튬이 30G,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는 30에서 60kg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2020년부터 중국산 리튬 수입 대상국 1위에 올라섰고, 파란색 일본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의존도는 6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양극재 핵심 소재인 수산화리틀은 칠레 등에서도 일부 수입하지만 약 84%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의존도가 65%였다면 현재는 20%나 더 높아진 것입니다. 리틀에서 제2요소수 악몽을 우려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양극재는 배터리 생산 원가의 약 40%를 차지하고 리튬은 양극재 제조 원가의 50% 이상까지 올라서고 있습니다. 정제 리튬 가격이 1년 새에 4배 정도나 뛰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CATL 등이 LFP 배터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탄산 리튬은 톤당 1억 원을 넘겼고, 한국 업체들이 NCM 배터리를 만들 때 쓰는 수산화 리튬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수산화리를 수입 금액은 지난해 대비 470%나 늘어난 상황입니다. 한국은 올해 8월까지 21억 달러 약 3조 원어치의 수산화 리튬을 수입했는데, 이 가운데 16억 달러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의 중국 의존도가 84%까지 높아졌다며 조롱 기사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중국 내 기후변화나 정치적 갈등은 리튬 조달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 8월 가물과 정전으로 리튬 공급의 20% 이상을 담당하는 스촨성 공장이 폐쇄되면서 가격이 급등한 바도 있습니다. 즉, 사우디가 석유를 감산해 가격을 몰리듯 중국은 전력난을 핑계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보다 2배 늘어난 600만 대로 예상되고 있어 자국 내 우선 공급 분위기에 따라 리튬 가격 급등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리튬 정제 시설이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리튬은 다른 광물보다 상대적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정제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채굴 과정에서 환경 파괴 우려가 크기에 인허가가 까다로운 면도 있습니다. 리튬 매장량이 가장 큰 국가는 칠레로 41% 비중을 차지하고 이어 호주가 25%, 중국은 7%에 불과하지만 정제는 대부분 환경오염 규제가 느슨한 중국이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튬 거래는 달러화가 아닌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리튬 정제 사업에 대해 톤을 피거내는 면허 라이선스 투 프린트 머니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또한 2024년 가동을 목표로 미국 텍사스주에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구매 시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르면 미국이나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광석 비중을 2027년까지 80%로 높여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광석 관련해서는 중국이 타겟이라는 의견도 이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중국 이외 국가에서 수산화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은 캐나다 및 호주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캐나다 광물업체로부터 리튬 25만 톤을 공급받는 업무 협약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고성능 순수전기차 300만 대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미국 커파스 미네랄 과도 리튬 공급 MOU를 체결했죠. 이런 상황에 한국에서 보도된 뉴스는 중국을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리튬 플러스가 금산군에 수산화 리튬 제1공장 준공식을 가진 것입니다. 올 3월에는 핵심 장비인 50톤 규모의 특수제작 반응기 10기를 입고하기도 했습니다.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연산 3,600톤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국내 유일, 세계 8번째로 초고순도 수산화 리튬 정제 공장을 세운 상황입니다. 다음 달부터 순도 99% 수산화 리튬을 본격 생산할 예정인데, 이는 국내 2차 전지 소재 기업들과 테스트를 진행해 제품에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회사 측은 리틀 가격 강세가 지속되면 연간 약 4천억 원의 매출과 1,200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습니다. 제2공장 건설도 본격 추진될 예정인데 여기서는 5만 톤 규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글로벌 선도업체 수준과 비슷해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간평 리틀이 연 7만 톤, 미국 기업 알버말이 37,500톤, 칠레 SQM이 연 2만 톤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리튬 플러스는 장기적으로 연산 30만 톤을 생산해 글로벌 1위가 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해당 회사는 저급 탄산 리틀을 초고순도 수산화 리틀로 변환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조달청에서 활용도가 낮은 탄산 리듬 290톤을 대여했으며 이를 수산화 리틀로 정제한 뒤 국내 3대 배터리사에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은 리틀, 망간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희소급속 구종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도 보유 조이였으나 그동안 정제 기술 미비로 활용되지 못했던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통과하며 대여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제1공장 초기 생산을 위한 원재료는 모두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회사는 화학물질 제조 수입 관련 3대 인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기술력은 코스닥 상장사 EV 첩단 소재도 알아봐 지난 7월 50억 투자 결정을 내렸죠. 그리고 곧바로 50톤 규모의 탄산리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협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가 주목한 내용은 리듬 플러스의 생산 방식입니다. 현존하는 대부분의 리튬 정제 공장은 다량의 황산이 사용되고 전기와 인력 소요량이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틀 플러스는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아 오염 발생을 원천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종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이고 공정 단순화를 통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리틀 플러스는 100여 건의 특허를 냈던 전용 대표가 지난해 6월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과 포스코에서 리듬 연구 관련 핵심 역할을 맡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경악하는 부분은 지난달 말 해당 관련 회사가 여포에서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마저 중국 특허청에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리틀 플러스의 지주회사인 리듬 인사이트가 추진한 일입니다. 현재는 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중국 등 10여 개 국가의 특허권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불순물이 많은 여포에서의 리튬 추출 기술은 현존하는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중국 등 전 세계에 수많은 어포가 방치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틀 인사이트가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 추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리튬은 자연 증발 방식으로 추출하려면 1년 이상이 걸립니다. 넓은 면적의 엽전이 필요하고 순도 높은 리듬을 얻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RIST에서 한겨울에서 최소 8시간 이내에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바 있습니다. 30에서 40%에 불과하던 리튬 회수율 또한 80%로 끌어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리틀 인사이트는 여포에서 추출한 리틀로 탄산 리듬을 제조하는 방법 또한 최근 국내와 중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치기도 했습니다. 탄산 리틀은 리튬 플러스 공장에서 수산화 리틀로 변환이 가능하기에 전기차용 리틀에 대한 밸류체인을 모두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리틀 플러스와 깊은 관계가 있는 포스코 또한 해당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최근 아르헨티나 엽수리를 상용화 2단계 투자 결정을 한 바 있는데 아르헨티나에서 탄산 리듬을 생산한 뒤 국내로 운반해 수산화 리틀로 상용화하려는 계획도 이런 기술력이 확보돼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말 아르헨티나 여포에 탄산 리듬 공장을 착공하며 수산화리를 가공 공장은 내년 상반기 국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수산화 리튬은 연산 2만 5천 톤으로 전기차 약 60만 대에 사용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향후 연 10만 톤으로 늘리기 위한 3, 4단계 투자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포스코 그룹은 2018년 아르헨티나 어모를 인수한 후 추정치의 6배인 1천만 톤 이상의 리틀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채굴 가능성과 수율통을 고려해도 최소 280만 톤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해당 리튬 호수 가치는 현재 25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배터리사들도 적극적으로 포스코에 접촉해온 상황입니다. 최근 LG에너지솔루션은 포스코 측에 미국 인플레이션 갑축법 파고를 갖춘 업자며 포괄적 업무 협약을 제안해 진행되기도 됐습니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국제신용평가사 평가에서 CATL을 능가하는 결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은 같았지만 전망에서 한 단계 높은 파저티브 긍정적을 받은 것입니다. S&P에 따르면 축적된 경험과 규모의 경제를 통해 향후 2에서 3년간 수익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갑축법 발효로 CATL의 미국 비즈니스 기회가 제한된 점도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CATL이 34%인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2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소재 경쟁력 향상으로 격차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리틀 가격이 급등하면서 LFP 배터리에 비상이 걸린 것도 한국의 호재입니다. 중국이 주로 생산하는 LFP 리드 민산절 배터리는 한국 NCM 니켈망간 코발트 배터리보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리틀이 더 많이 사용되기에 가격 차이가 크게 줄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리듬플러스와 포스코의 친환 경적 정제는 전 세계 소비자를 한국으로 몰려오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기술력을 더욱 높여 중국 의존도 울릉도 동남쪽으로 백길 따라 200리를 가면 자랑스러운 한국 땅 독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쌍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한국 땅이죠.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유로 독도 아래에 매장되어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꼽히는데요. 독도 아래 깊은 바다에는 차세대 청정에너지로 불리는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6억 톤 매장되어 있는데 이를 개발하면 향후 30년간 매년 10조 원 이상의 경제성이 있다고 하죠. 그런데 독도뿐 아니라 제주도 가까운 바다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최대 10배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보다 앞서 1등으로 찜해뒀는데 중국과 일본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고 하는데요. 인류의 역사는 흔히 전쟁의 역사라고 부릅니다. 전쟁을 통해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전쟁에서 살아남은 국가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쟁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희생이 뒤따르기 때문에 예쁜 점 하나 없는 인간의 욕심이죠. 하지만 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보자면 전쟁은 기술의 진보를 이끌어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종말시킨 핵폭탄은 비록 수많은 희생을 불러왔지만 원자력 발전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등장시켰는데요. 그런데 인간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특히 석유 등의 자원은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따뜻한 난방을 위해서라도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자원으로 이 석유 덕분에 중동 국가들은 마음대로 힘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가끔은 과도하리만치 과격한 종교 문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지만 이들에게 힘을 실어준 건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입니다. 산업혁명으로 탄생한 증기기관차는 기계라는 인간 노동력 대체제를 만들어냈고 이때부터 석탄은 산업 발달의 필수 원자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1911년 영국 해군 제독이던 윈스턴 처칠이 등장해서는 영국의 전함들의 석유 동력 엔진을 장착시킵니다. 전 세계 군사력 경쟁이 한창이던 당시 처칠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것이었죠. 석유는 석탄보다 부피가 작을지 몰라도 열에너지가 높았던 관계로 전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었고 이때부터 세계는 석유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중동 국가들이 석유를 무기로 세계를 쥐고 흔드는 주역으로 등장하게 된 겁니다. 현재까지도 석유의 힘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로서는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지 않습니다. 전기나 수소 등이 대체 에너지로 등장하기는 했지만 전기를 생산하려면 지하자원이 필요하고 수소 에너지도 지하자원을 재료로 합니다. 게다가 인간의 이동수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도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석유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보통 한국을 두고 지하자원 빈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윗동네 북한은 천국인 반면 그 아래 남한은 지하자원에 있어서만큼은 빈곤하기 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가장 중요한 지하자원 석유가 한국에도 매장되어 있을까요? 한반도에는 석유가 매장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에도 남한에도 석유가 상당히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 밑바닥에 매장된 석유의 양은 세상을 뒤바꿀 만한 수준이라고 하죠.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11년 하지원, 안성기 주연의 제7광구라는 영화가 개봉합니다. 한반도 남단 7광구의 망망대해에 떠있는 석유 시추선 이글립스호에서 벌어지는 심해 괴생명체와 대원들 간의 사투를 그린 SF 영화로 국내 최초로 IMAX 3D로 컨버팅된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상과학 영화로 만들어지기에는 제7광구가 가지는 의미가 너무 깊습니다. 바로 한국이 세계를 쥐고 흔들 만한 석유가 매장된 곳이 바로 이 광구니까요. 지난 2018년 10월 29일 중국 군용기 일대가 이어도와 가까운 제주도 해역을 지나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비행기는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한 후 한반도 가까이 진입해 강원도 강릉 동쪽까지 북상했었죠. 이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놀라기는 했지만 중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이 방공 식별구역 침범은 과거에도 있어 왔고 앞으로도 더욱 노골적으로 진행될 도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의 방공 식별구역 이어도까지 날아와 강원도 강릉까지 찍고 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어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몰고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어도는 한국에게 있어서 산유국으로서의 지위의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작은 섬은 제주도민들에게 조금만 위험을 무릅쓰고 배를 몰고 나가면 만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꿈의 어장이었는데요. 제주도 서남쪽의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52km, 중국의 퉁타오에서 245km, 일본의 도리시마에서 276km 떨어진 이어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중암초입니다. 쉽게 말하면 파도가 잔잔한 평상시에는 볼 수 없지만 파도가 심해지면 주변 바닷물 색이 하얗게 변하면서 그래서 백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파도가 칠 때만 드러나는 특성상 섬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하기는 하지만 한국의 관할 수역입니다. 한국 정부는 1952년 대한민국 인접해양의 주권선언 일명평화선을 선포하면서 이어도를 한국의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어도 위에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종합과학기지를 설치했고 지금도 7명의 연구원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영토로서 큰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일본은 센카쿠 열도를 자기 영토로 편입했을 당시부터 이어도의 중요성을 간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미 1938년에 이어도 위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이죠. 일본인들의 치밀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반면 중국은 1963년에야 비로소 이 해역을 측량하고 조사하면서 이를 일방적으로 중국의 영토라고 선포했습니다. 일본도 중국도 한국의 관할 수역인 이어도를 자신의 영토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아래에 세계 최대 규모의 유전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968년 UN 아시아개발위원회는 동중국해 대륙붕의 자원 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량의 석유 자원이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난 2004년 미국의 국제정책연구소 우드로 몰슨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동중국해 천연가스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이미 1952년에 한국 관할 수역으로 포함시킨 상황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제주도 남쪽에서 일본 오키나와 앞에 이르는 칠광구를 한국 땅이라고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도상으로 칠광구의 위치를 보면 일본 쪽에 더 가깝게 붙어 있음에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해양법 덕분입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은 대륙붕이 어느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누구 땅인지를 결정했는데 칠광구는 제주도에서부터 한 덩어리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은 거리상으로는 칠광구와 더 가까울지 몰라도 칠광구와 오키나와 사이에는 600m 깊이의 거대한 해구, 즉 바다 골짜기가 있어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제해양법상 한국 땅이 명확한 상황에서 일본은 1978년 한국에게 공동개발을 제의해옵니다. 그리고 공동개발조약에 체결됐는데 이 조약은 만일 석유가 발견되면 한국과 일본이 반반씩 나눈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당시 한국은 국제법적인 영토에 근거만 있었을 뿐 석유를 탐사할 기술력도 돈도 없었기 때문에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이때부터 칠광구의 이름도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1980년부터 한일 양국은 담사를 시작했고 시추에 이르렀는데요. 시범적으로 7개의 시추공을 뚫었고 3개의 시추공에서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 이제 한국도 산유국, 부자나라가 된다는 꿈으로 부풀었고 당시 가요 중 제7광구가 검은 진주라는 노랫말이 나오기도 했죠. 그러나 거기까지가 끝입니다. 1986년 일본이 갑자기 개발 중단을 선언하고는 철수해버렸죠.
뜬금없는 일본의 철수에 당황한 한국은 단독으로 개발을 추진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1978년에 체결한 조약상 담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이죠. 한국이 단독으로 개발하려고 해도 일본이 안 하겠다고 물고 늘어지면 할 수 없는 조약이 체결한 겁니다. 이후 현재까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시추는커녕 탐사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흘려보내고 말았는데요. 당시 일본이 개발 중단을 선언한 이유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지만 여기에는 일본의 야비함이 숨어 있습니다. 1982년 유엔이 국제해양법을 개정하면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억이라는 개념이 도입됩니다. 즉, 대륙붕의 소유권을 어느 나라와 연결되었는지를 따지지 말고 그냥 중간선을 그어서 반반씩 나눠 갖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새로운 해양법에 따라 제7광구를 그어보면 95% 이상의 7광구가 일본 소유가 됩니다. 지도를 보면 일본이 욕심을 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95% 가까운 광구가 일본 영토로 귀속되니까요. 게다가 1978년에 체결한 한일조약은 50년 동안만 유효한 조약이기 때문에 2028년이면 종료되죠. 다시 말해 일본이 갑자기 공동개발을 취소해버린 것은 땅속에 매장된 석유는 어디로 도망가는 것도 아닌데 굳이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해 반반씩 나눌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진짜 이유입니다. 경제성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후 일본은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광구 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시켜버렸는데요. 일단 한일조약에 따라 어느 일방이 반대한다면 개발할 수 없습니다. 1986년에 일본이 일방적으로 공동개발에 응하지 않으면서 7광구의 소유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한국 정부는 지난 2020년 1월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석유공사를 개발 사업자로 지정하고 일본 외무성에 통보 절차를 밟기 시작했죠. 조약 만료 8년을 앞두고 마지막 승부수를 띄운 것이고 아직까지 일본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산유국의 꿈은 지난 2004년에 이뤄졌습니다. 바로 물산 앞바다에 자리한 동해 1가스전이죠. 이 가스전은 1998년 7월 탐사 시추에 성공한 대한민국 최초의 가스유전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은 LNG 기준 500만 톤으로 알려졌습니다. 2004년 천연가스와 초경질원유를 생산하면서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한국도 산유국의 대열에 합류하게 됐죠. 이 가스전에서 채굴한 가스와 원유는 해저배관으로 받아 수분을 빼는 등의 가공 과정을 거친 후 물산 일대의 가정과 기업체로 보내지는데요. 이 동해 1가스전은 대륙붕 담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100%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비록 오래면 가스전이 고갈되어 소멸되고 말지만 이 성공 덕분에 제7광구가 더욱 아쉬워집니다. 이제야 비로소 기술력을 완벽히 갖추었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가스전을 한국 영토로 설정해두고도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한국이 일본과의 제7광구 줄다리기에서 승리하려면